한준희. 신하영부터. 오케이. 좋아. 해보세요 한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 21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하영으로 하시라니까 그냥. 한 번만 해볼까요? 한 그러면?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신하영 한준희의 원투펀치 21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워. 괜찮네요. 가나다 순으로 해도 신하영이 먼저가 맞아. 아닙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요, 또 EPL 개막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토요일날 또 이렇게 찾아뵀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EPL 개막을 합니다. 이번 EPL이요, 참 역대급으로 영입도 하고, 뭐 감독, 선수,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던 것 같고요. 제가 뭐 유럽 축구에 관심을 가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한 리그가 이만큼 정말 돈을 많이 쓴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30년 전부터 진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죠. 분데스리가 서독 네. 프로축구부터 봤으니까 근데 진짜 역대 레벨인 게 맞고 그래요? 또 이게 또 역대 레벨인 게 우리 김태룡 위원님이 EPL 중계로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오늘은 계속 부담의 연속이네요. 그렇습니다. 부담의 연속을 계속 이렇게. 자, 새롭게 시작하는 EPL 우리 김태룡 해설위원님이 또 중계를 또 오랜만에 EPL로 복귀를 하잖아요. 준비 많이 해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EPL을 오랜만에 이제 3시즌 만에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EPL 또 3시즌 하다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재미는 더 크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3시즌 동안 EPL을 그렇게 매번 중계를 하면서 챙겨보는 입장까지는 아니어서 글쎄요, 일단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디 준비해온 것 좀 들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요. 아니 이제 우리 오늘 고품격 날라리 방송. 날라리 방송. 그래도 주제는 좀 던져주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진짜요? 진짜. 아무것도 안 안 하고. 자, 무엇을 준비해갖고 오셨나요? 저 뭐 간결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턱 네. 대고 말씀하시면 네네. 저도 똑같이 하면 간결하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뭐 올 시즌 역대급으로 돈도 많이 썼으니까 네. 일단은 뭐 우승 가능한 팀이 한 7팀 정도 되고 네. 이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그렇죠. 1급 팀 정도 되고 네. 그러면서 뭐 과거에 뭐 세리에 뭐 7공주 시절 같은 느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쁜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비관적은 아닙니다. 예. 모든 팀들의 그러니까 우승 가능한 팀들의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혼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해서 혼전이 아니라 못해서 혼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재영 캐스터보다 조금 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 이재영 캐스터. 원투펀치 한번 잘못 나왔다가. 자, 우리 관심 높은 그 7개 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확히 어디죠? 맨유,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뭐 첼시,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레스터 시티까지. 레스터 시티까지. 자, 세리에 7공주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지만 아예 안 걸을 수도 있겠다. 뚜껑을 열어봐야겠다. 물론 이제 우승 가능한 팀이 지난 시즌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과연 정말 좋은 모습,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쟁을 할 건지 아니면 네. 기대치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쟁을 할 건지 그거는 일단 뭐 지켜봐야 알겠죠. 네, 사실 이 팀들 중에 이제 감독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되게란 말 나왔다. 감독들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감독들의 자존심이 또 굉장히 걸린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물론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뭐 맨유도 있고 다양한 팀들이 있긴 한데 우승 후보를 저는 뽑으라면 왠지 리버풀.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약간 혼란의 시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너무 웃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링요 감독이 오고 네.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고 뭐 지난 시즌 레스트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감독들이 부임했기 때문에 분명히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리버풀은 우선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미 클럽 감독이 부임을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스타일로 팀을 만들었고 유로파 결승까지 간 부분 보더라도 확실히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 축구를 이해를 한 네. 느낌이 있어서 클럽 시즌 2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우승 가능한 팀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혼란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리그 하나만 집중해서 뚫어버리는 리버풀도 분명히 저는 주목이 됩니다. 리버풀이 분명히 저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지난 시즌은 정말 클롭 시즌 1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보다 경기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EPL로 와서 게다가 이제 겨울 휴식이 또 분데스리가는 아주 긴데 EPL은 또 없다는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클롭의 축구를 구현하는 게 사실 힘들었겠죠. 게다가 멤버 자체도 이제 자신이 뭐 구축해 놓은 멤버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시즌이 지났고 어느 정도는 이제 클롭의 축구가 이제 선수들에게 녹아들어 가면서 클롭 감독도 EPL의 또 일정에 대해서 이제는 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버풀이 게다가 유럽 무대를 병행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분명히 리버풀이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저는 4위 안에는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위 안에는. 근데 다만 강팀과의 경기에서 정말 멋지게 잘하다가도 또 승점을 정말 따야 될 팀과의 경기에서 어이없게 또 승점을 잃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의적 같은 활동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복이 좀 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클롭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서 약간 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뭐 기동력이라든가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시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실책들이 좀 나오는 축구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사실 지난 시즌에 보면은 개인적인 실책들도 좀 많이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또 승점을 잃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 이제 클롭 감독은 분명히 시즌 2를 맞아서 훨씬 더 잘 정비가 됐고 선수들도 클롭 감독을 더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좀 기복을 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리버풀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약간 또 실책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승점을 얼마나 이제 깎아 먹느냐 이제 이런 게 결국은 리버풀이 더 높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4위도 위태위태할 수도 있느냐 이제 거기에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리버풀 클롭 감독 시즌 2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한 시즌 20 정도 맞은 아스널 아스널의 4위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팬분들 사이에. 저는 이번 시즌은 4위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맨체스터 두 팀과 첼시, 리버풀이 4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잠깐 맨체스터 두 팀과 첼시, 리버풀이 4강. 네, 아스날이 못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일단 아스날이 4강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니까. 맨체스터 두 팀이랑 네. 아스날에 저는 여기에 이제 리버풀, 첼시가 오히려 포를 못 들어갈 것 같고 토트넘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스날이 물론 이제 지금 영입이 여름에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인데 물론 이제 메르테사커가 빠진 게 조금 초반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가브리엘도 부상이에요. 네. 그래 지금 무스타피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코클랭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불안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스날은 항상 어디가 구멍이 생기면 그래도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잘 메꾸면서 꾸역꾸역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샤카도 왔고 그 영입은 좋아요. 네, 그 샤카- 영입은 아주 스마트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외질이라든가 산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로 자신을 아스날에 정말 불사를 정도로 좋은 폼을 시즌 내내 보여줄 것인지도 약간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카솔라 같은 선수는 지금 한 시즌 갈수록 계속 나이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직 아스날 팬들이 고대하는 지루의 적합한 경쟁자 뭐 이런 스트라이커 쪽도 아직은 또 영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뭔가 아스날이 선수단이 좀 정체된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일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도 조금 폼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팀이 정체되다 보면은 속한 선수들의 일부는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스날에게 온다면 올 시즌은 사실 아스날로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위기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첼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첼시가 지금 4위에 들기 힘든 요소들도 있어요 사실. 네. 김태룡 위원 이야기대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이적 시장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첼시는 특히 수비 쪽은 조금 영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존테리 선수, 이바노비치 선수, 케일 선수도 이제는 30줄이 넘어간 선수들이고 뭐 30 수비는 사실 30 넘어가서도 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난 시즌에 또 첼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남은 기간 동안 첼시는 수비는 꼭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콘테 감독 역시도 프리미어 리그는 좀 첫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메이션을 첼시에게 가장 적합하게 녹여낼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평가전 보니까는 4-1-4-1 같은 것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콘테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4-4-2-4 혹은 뭐 3백 이런 게 조금 무리일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첼시에게 좀 부분 또 녹여낼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첼시 선수들도 콘테 감독에게 좀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 콘테 감독도 EPL에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수비진의 추가 영입이 정말로 없을 경우에는 첼시도 4위에서 좀 위태할 수도 있긴 있죠. 다만 근데 첼시는 역시 또 유럽 일정을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강점은 될 겁니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4위에 들 것 같다라고 해주신 팀이 맨체스터 그 두 팀이에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마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그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새 시즌을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포그바 하나로 일단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참 이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야 이런 정도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보다니 이런 과정을 또 지켜볼 수 있다니 그게 참 놀라웠던 것 같고요. 우선은 뭐 포그바 앞서서 이브라이모비치도 갔고 무링요 감독도 갔고 전체적으로 팀이 지금 잘 개편된 느낌. 또 무링요 감독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사주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조합을 맞추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조합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선수가 있어도 이 선수와 이 선수를 쓰는 그 맛이 다르고 이 선수와 또 다른 선수 썼을 때 그 맛이 다르고 근데 그 조합을 자신도 만족해야 되고 또 상대에 적합한 또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개막을 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무링뉴 감독이 일단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맞춰야 되는 건죠, 지금 상황 지금 자체가 아마 좀. 그 프리시즌 경기들을 봐도 네. 아직 확실하게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무링요 감독도 이것저것 도입을 해봐야 되고 선수들도 지금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정리해야 될 인원도 아직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맨유에게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무링요 감독은 EPL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감독이니까 그 말씀드린 혼란의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카오스. 네, 카오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명장들이 뭐 총 집결했다고 하지만은 역시 EPL에 처음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특히 시즌 초반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링요 감독은 그래도 EPL 경험 많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장지현 위원 있을 때 제가 그때도 한마디 한 것처럼 루니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와 루니 선수를 같이 활용하는 포진을 구상을 할 때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포그바 선수에게 열어줘야만이 그래야 포그바 선수의 제대로 된 재능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맨유 팬들이 원하는 바고 그런데 그랬을 적에 대안은 결국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포그바가 공격을 자유롭게 하려면은 그 옆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성실한 미드필더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포그바 선수에게 그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만약에 약간 포그바 선수를 아래쪽 3선으로 내려서 수비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쓴다고 하더라도 포그바는 그래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보장을 해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만약에 포그바가 올라가면 루니는 좀 열심히 수비를 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네. 만약에 포그바를 3선으로 내리더라도 포그바에게 공격을 허용하게 하려면은 루니가 좀 수비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루니 선수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점점 이렇게 동적인 것보다는 자꾸 정적으로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맨유가 지금 멤버 구성을 보면 질라탄 선수도 동적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그바는 공격을 해야 되고 질라탄도 정적이고 루니까지 정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슈나이덜랭이라든가 정말 캉테과의 선수가 네. 엄청나게 수비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맨유에게는 밸런스상 부담이 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진짜 우수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 루니는 그래도 수비를 좀 해줘야 되는, 포그바에게 약간 루니 선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림까지도 나와야만이 사실은 지금의 멤버에서는 루니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루니가 이런 형태로 뛸 것인가, 네. 그런 게 약간 지금 좀 남아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이제 그 루니와 이브라이모비치가 공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선수가 공존을 하게 돼버리면 속도가 너무 안 나니까 다른 미드필더들에게 부담이 너무 가니까 굳이 한 명을 제외한다면은 저는 루니 쪽.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브라이모비치가 물론 이제 나이가 있고 나이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본인이 답답하니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도 그렇게 했던 플레이인데 맨유는 파리와 좀 다르겠죠. 예, 본인이 어느 정도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근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최대한 안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맨유 중원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굳이 만약에 빠져야 된다면은 저는 중원에서 루니. 그리고 포그바는 2선, 3선도 물론 가능한 상황이지만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저는 이전의 유형을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뭐 과거 뭐 플라티니 뭐 그렇게 비교를 해도 네. 그런 스타일도 절대 아니고 정말 그 특이한 포그바 스타일 딱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 있는 예, 새로운 유형의 선수인 것 같은데 정말 무링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선에서 스타일 3선에서 했을 때 조합을 누가 맞춰주는가. 이 선수를 엄청 비싸게 샀으니까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올 시즌 맨유의 중요한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가요? 우리 펩 처음 왔잖아요, EPL.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갖고 있는 현재 조합 선수들 이게 지금 가르디올라 감독이 선호하는 그 축구에 맞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 시티 우승 후보 굉장히 뽑았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승 못할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새롭게 부임했을 때 물려받은 팀의 유산이 지금의 맨시티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기존의 뭐 철학적인 측면이나 갖고 있는 개인 유닛이나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단 구성을 보면은 글쎄요 이게 지금 이 조합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펩 스타일과 뭔가 좀 이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생각보다 같아요. 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는데 존 스톤스 선수가 수비 쪽에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귄도간과 놀리토가 이미 영입이 돼 있었죠. 그리고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이미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도 EPL에서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 입맛의 기본적인 멤버들도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비슷하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놀리토, 귄도간, 뭐 존 스톤스 이런 선수들을 지금 추가를 지금 해줬거든요. 네. 이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그래도 과르디올라 축구를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편안한 상황을 나름대로 해준 건데 그럼에도 역시 저도 김태룡 위원에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갑자기 바르셀로나가 되고 바이에른 뮌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뭐 십수년 이상 맞춰온 그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하에서 계속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같이 공유해온 선수들이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역시 뭐 젊은 시절부터 사실은 독일에서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청소년기와 이 연령대를 거치면서 비슷한 또 철학을 공유한 선수들을 어느 정도 바이에른 뮌헨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맨체스터 시티는 뭐 사실 여기서 저기서 좀 이렇게 해온 선수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귄도간이라든가 놀리토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과는 그래도 유사한 선수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축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텐데 저는 여기서의 해답은 네. 과르디올라 감독도 너무 한 가지를 융통성 없게 가지 말고 과르디올라의 잉글리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가서는 바르셀로나 때와는 그래도 약간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왔으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빠르게 성공하는 길은 빨리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약간 또 벗어나서 잉글리시화가 빨리 돼야 돼요. 현지화. 현지화가 빨리 돼야만이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더 빠르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스타일로 봤을 때 맨시티는 아무래도 실점할 수 있는 위험이 저는 맨유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리그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맨시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고려하면 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이제 다득점을 하면서 뭐 이기고 뭐 다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불의의 실점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맨유보다는 맨시티 쪽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승점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저는 2등 할 것 같아요. 2등? 그러니까 공격력은 워낙에 좋고 어느 정도는 과르디올라 축구가 또 어느 정도는 구현은 될 겁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겪었던 비슷한 약점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데다가 존 스톤스 같은 선수는 물론 그 잉글랜드 무대의 선수로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수비수 스타일에 가장 부합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스 선수는 자신이 좀 더 향상시켜야 되고 좀 더 약점을 없애야 되고 그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톤스 선수가 예를 들어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해준다는 또 법은 없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는 조금 특히 초반부에는 좀 잃는 승점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맨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저도 맨시티 시즌 초반에 수비 쪽에서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예상치 못한 사고 실점들. 그러니까 존 스톤스도 지금 영입이 됐고 네. 뭐 페르난지뉴를 센터백으로 내리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페르난지뉴는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존 스톤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잉글랜드 선수들 중에서는 발밑 쪽 어느 정도 빌드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패스 성공률은 다른 수비수들보다는 높죠. 네. 조직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직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 철학을 공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것을 11명의 선수가 풀어나가는 우선순위가 머릿속에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아무래도 다양한 집합체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풀어나가는 우선순위가 서로 다 다른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하나의 철학을 묶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서 어느 정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융통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네. 해설하시면서 좀 재밌겠는데요. 그래도 2등은 할 것 같아요. 네. 맨시티가. 저도 2등이나 3등. 네. 근데 올해가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시즌이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오고 또 다양한 스타일들의 감독이 많이 와서 지난 시즌 저는 솔직히 EPL 되게 재미없게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두 팀 정도를 아니 제외하고는 김 의원 EPL 팬들한테 저 점수 깎이고 들어가는 네. 거야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솔직해. 오, 쿨해. 이번 시즌 재밌을 거니까요. 오, 쿨레 진동해. 이번 시즌 재밌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네. 시즌은 레스터가 우승했던 것처럼 거의 뭐 두세 팀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내려서서 카운터 때리는 그렇죠. 너무 경기가 좀 진부한 거예요. 지루하고. 근데 이번 시즌은 다양한 색깔의 감독들 또 다양한 컨셉의 감독들 오다 보니까 변화무쌍 각 팀마다 스타일이 딱딱딱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7개 팀 중에서 지금 언급이 안 된 팀이 토트넘인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좀 중점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트넘. 손흥민 네. 선수. 네. 일단 올림픽을 잘해야 될 텐데. 네.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서 이제 소속팀에 돌아갔을 때 솔직히 손흥민 선수 입지가 지금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출전 수나 비중을 봤을 때 물론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뭐 지난 시즌 첫 시즌 이적한 거 비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초반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시즌의 위상보다는 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조금 비중이 초반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만약에 좋은 모습 보인다면은 네. 거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작점은 지난 시즌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니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했었던 것보단 굉장히 희망찬데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요. 왜요? 올림픽에서 잘해서 입상해서 가면 되죠. 그럼 네. 잘할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종료 비싼 분데스리가 출신의 기대주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 시즌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즌의 어떤 실적
그 선에서 또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의원 말이 저는 냉정하게 뭐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말 재평가를 받고 올라가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 손흥민 선수의 몫이고, 이제 토트넘 전체 팀을 평가를 하자면 이제 토트넘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케인이나 뭐 알리나 이런 선수들도, 라멜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토트넘이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려면은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그렇고 알리 선수 뭐 라멜라 할 것 없이 여기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조금이라도 다들 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껍질을 조금 더 깨고 나와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 케인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줄어든다, 알리도 지난 시즌보다 별로 늘어나는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EPL 대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올 시즌 EPL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지금 뭐 중하위권 할 것 없이 보강이 많이 됐잖아요. 뭐 정말 비싼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물론 얀센 같은 공격수가 오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뼈대가 지난 시즌의 주력 뼈대 선수들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 선수들이 얼마나 올 시즌에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체되거나 혹은 뭐 소폭 하락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토트넘의 성적은 결정이 되죠. 게다가 올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를 합니다. 그거는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만나는 팀들의 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들의 잠재성을 더 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정말 최고의 대회와 병행하는 상황을 또 포체티노 감독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역시 고려를 해보자면 토트넘이 여기서 훨씬 더 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다른 주변의 팀들이 또 보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 본다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보다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이 두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유로파와 병행을 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마지막 부분에 리듬을 잃었잖아요. 선수 로테이션이나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부상도 생기고 혹사당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유로파를 거의 좀 포기한 느낌도 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병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토트넘이 전방 압박하고 위에서 승부하고 빠르게 탈취해서 골 넣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반대로 상대가 완전히 내려서서 이렇게 토트넘이 지공 상황을 할 때 모습이 너무나 좀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또 지공할 때 키플레이어인 게 이제 에릭센인데, 에릭센이 그날 폼이 안 좋거나 에릭센이 없거나 그러면 뭐 골 넣을 방법이 굉장히 적어들었던,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을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정말 좋았던 우리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혹시 또 안 좋았던 점 또 보신 거 있으세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말하는 해설위원님이 우리 또 김태룡 처음이셔. 위원님이 네. 축구 취향이 저와 좀 비슷하세요. 저도 좀 이렇게 좀 압도하고 좀 공격하고 이런 팀들 위주로 좋아하죠. 그러니까 축구가 사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좋아서 하는 게 공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공 갖고 공을 만지고 공을 차고 이게 좋아하는 건데, 공 없이 뛰어다니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걸 또 공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스타일이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같은 축구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선호한다면 저는 일단 공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뭐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올해도 한다면은 이제는 간파도 됐고, 상대 팀들도 일단은 물론 시즌 끝났기 때문에 리듬도 끊겼고, 그리고 상대 팀들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캉테도 빠졌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아마 한 잘해야 중위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레스터를 대하는 다른 팀들의 태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캉테 같이 정말로 중요한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이제 다른 팀들이 그래도 레스터를 볼 때 뭐 하위권, 우리가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상대, 그렇게 생각할 팀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은 이제 레스터를 그래도 우승팀으로서 존중을 할 거고, 이 팀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태도와 전략, 전술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존중의 정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레스터 입장에서도 김태룡 위원님 이야기대로 뭔가는 이제 좀 다른 무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한 그 전술 일변도 하나만 가지고서는 쉽게 성공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역시 이 팀도 그게 있죠. 왜냐하면 바디나 마흐레즈가 물론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토트넘과 약간 유사한 얘기를 하자면 바디 선수나 마흐레즈 선수가 도대체 지난 시즌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마흐레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적설까지도 심지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남는다 치더라도 레스터가 뭐 아주 뭐 수비 잘해도 결국은 바디와 마흐레즈라는 퀄리티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레스터가 그렇게 높은 승점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이 과연 같은 시스템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도 그만큼 대비를 더 많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거는 레스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저는 캉테 선수도 없고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레스터가 그래도 유로파 리그권에 도전하는 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좀 깜짝 우승한 팀들 있잖아요. 왜 저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도 저희 원투펀치에서 했었지만은 뭐 블랙번은 사실 깜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잉글랜드 리그 역사에 있었고 뭐 볼프스부르크라든가 그 지루 선수 뛰던 몽펠리에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들이 보통 그 다음 시즌의 순위를 보면은요 아주 밑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 10몇 등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통상 보면은 한 7등에서 한 9등 사이, 혹은 뭐 6등에서 9등 사이 뭐 요 정도에 있거든요. 저는 레스터도 아마 역사의 그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깜짝 우승을 했던 팀들이 그 다음 시즌을 보면 한 6위에서 9위 여기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스터도 저는 한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개막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16-2017 시즌 이제 매 주말 밤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김태룡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 원투펀치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2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3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EPL 개막 특집으로 이번에는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들 그리고 주목할 선수들 그리고 뭐 강등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